아침 8시 58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나무배 한 도로 출근을 서두르던 젊은 여성이 차에 탔습니다. 그 차를 막아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온 전동 드릴로 차창을 깨고 미리 챙겨온 흉기를 꺼냈습니다.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그녀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2026년 3월 14일 대한민국 남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도 했고 스마트워치도 받았습니다. 도망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여성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고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으며 이 나라가 막지 않기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실삼이루에서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둘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함께 살았고 같은 밥상에 앉았고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처음부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동거 기간 중에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이죠. 피해자의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리 지역에서 동거로 거주하며 수차례 폭행에 대해 신고했음에도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천천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를 끊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토킹 연구자들은 이것을 분리위기라고 부릅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떠난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고 그 순간 폭력의 강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이 사건도 정확히 그 패턴을 따랐습니다. 가해자에게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명령도 경찰의 보호조치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완벽한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차창이 깨지는 순간에도 손목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해자는 범행 당일만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오가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범행 당일 그는 외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전동 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살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답사를 다녔고 도구를 준비했고 도주로를 생각해뒀습니다. 전자발찌,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치가 추적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추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가 피해자를 지키는 데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동안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의 위치 정보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경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도 피해자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고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았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대한민국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경찰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구는 있었지만 그 도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그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이 처음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 노원 새 모녀의 사건, 2022년 신당역 사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이 문제를 고치려고 법안이 수십 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현안으로 넘어갑니다. 그 반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모두가 불편해야 할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피해자는 더 빨리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나? 왜 이사를 가지 않았나? 이 질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피해자는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고소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받았습니다. 직장도 옮겼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스토킹은 이미 시작됐을 때부터 피해자의 삶 전체를 통제합니다.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가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출근도 무섭고 퇴근도 무섭고 마트, 집 앞도 무섭습니다. 이사를 가면 또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끊깁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는 말은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피해자가 도망가야 할까요?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합니까? 이 나라는 그 질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하루에 한 명꼴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잠깐 슬퍼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말입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4년 3만 1000여 건에서 2025년 4만 4천여 건으로 1년 새 약 40%가 늘었습니다. 신고가 늘고 있다는 건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신고를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위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범행 직후 술과 함께 다량의 공황장애약을 복용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면서 약을 먹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 등 기본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구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직장을 답사하고 전동 드릴을 준비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한 사람이 정작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심식미약이나 기억장애를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한국 법정에서 이런 주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더욱 분노스럽습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 관리 중인 스토킹 사건 약 15,000건에 대한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또 그 전에도 말이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대책이 발표되고 몇 달 뒤에는 잊혀졌습니다. 다음 사건이 나올 때까지.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만큼은요.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막힙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경찰에게, 국가에게 하는 마지막 하소연.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B씨는 살고 싶었습니다. 차창이 깨지는 순간에도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찰이 올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실패입니다. 법의 실패, 제도의 실패, 의지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사건 당일 차창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의된 법안들을 서랍에 넣어둔 국회의원들에게도, 시스템을 연동하지 않은 법무부 경찰청에도 모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스마트워치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심이 안 되고 도망치고 싶어도 어디론가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보 하나 울리지 않는 그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 전하는 것입니다. B씨가 누른 그 버튼,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